안녕하세요. 다솔인의 티키타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9월 11일 오전인데요.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가 라이브 해봤더니 이게 라이브 섹션에 따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또 화질이 좀 너무 안 좋은 760 화질로 그냥 HD 화질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좋은 화질로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가 녹화를 떠서 다시 예전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뭐 심사인당 그리고 자청 이런 요즘 뭐 월 1,000만 원 벌기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과연 그게 진짜일까? 그리고 또 자청님 같은 경우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유통과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한 1998년, 9년, 이때 비슷한 게 좀 유행을 했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가 난 아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는 열풍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좀 보셨어요? 책 같은 것도? 일단 그 시절에는 책을 좀 봤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이제 신사임당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었었던 편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이상한 마케팅의 자청이라는 분은 제가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보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심사임당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라이프 해커라고 그래서 자청님이 나와서, 은근 고수처럼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분이 쫙 치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역행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다. 라는 한 부류가 있고, 음. 어, 해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보면 안 된다. 그 사람 말도 맞다. 라고 하는 약간 이제, 옹호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더라고요. 나폴레온 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썼던 그런 자기계발 책들이 이런 것들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죠. 저는 이런 걸 되게 잘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청님 강의도 다 듣고 신사임당 음. 강의도 다 듣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 하나빠 책들은 싹 다 읽었고 그리고 요즘 또 다시 그 역주행하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같은 네. 경우도 저는 그 동아일보인가 거기에 연재했을 때 신문 오려가지고 스크랩하면서 봤었고 세이노 모임에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출판되고 있는 그 책이 수익이 안 남기고 엄청 싸게 그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음. 저는 그거 이제 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끼리 어, 만들었던 제본이 있었는데 네. 어,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봐왔고 공부도 해왔는데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는 맹점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뭐 정동원 대표님은 그런 거 좀 보신 거나 좀 따라해보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사실 뭐 저는 크게 뭐 자기계발서를 읽기는 읽었지만 그거를 사실상 뭐 따라해보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창업 다마고치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이제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한번 그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자 그래서 되게 뭐 완벽하게 따라하진 못했지만 100% 진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제가 어제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되게 이제 성공한 사업가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이제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는 채널이더라고요. 네, 뭐 벌써 뭐 구독자 50만이 넘는 그런 대형 그 유튜버로 성장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로 이제 자기는 돈받기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롤모델을 딱 잡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따라하는 음, 그런 거를 해서 뭐 밥 먹는 것도 똑같이 따라하고 음, 그 사람의 어떤 생각까지 따라하려고 하고 뭐 꿈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올 정도로 거의 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좀 느끼는 건 저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계신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취할 건 취하고 나랑 안 맞는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청이나 심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맹점은 뭐냐면 구분만 할 수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만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은 그 분야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맞아요.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뚫고 올라온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똑같은 타이밍이 우리한테도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의 방법이 통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 같은 거를 준다는 맹점은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당신들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그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도 했는데 나는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많이 주죠. 특히 작정 같은 님은 뭐 되게 이제 옛날에 찌질했던 그분이 얘기하기로 뭐 돈도 못 벌고 막 이러던 시절에서 갑자기 이제 성공해서 청담동에 뭐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공한 라이프를 굉장히 이제 비포 애프터를 강하게 비교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을 어떻게 보면은 심어준 거죠. 뭐 심사임당도 마찬가지죠. 그 PD였죠, PD. 그 한국경제인가요? 거기 네. PD였다가 월급도 엄청 적고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그게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던. 저도 생각은 동일한 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분야에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런, 뭐, 돈을 많이 번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면 신빙성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루에 뭐 진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그렇게 성공한 스토리를 남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저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스스로 그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어쨌든 그 분야에서 치열하게 뭐 이렇게 치열하게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 노하우를 찾아내신 거고 어쨌든 성공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그쵸. 있어서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한다기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빨리 받아들여서 한번 시도를 해보던지 도전을 해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나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랄까 좀 너무 그냥 이렇게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건 아닌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뭐 시도를 해본다든지 한번 또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이거는 부자의 어떤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라는 거
수많은 자기 개발 책들을 보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딱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저거는 나는 못해. 혹은 저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지. 혹은, 저거는 다 뭐 사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순간, 기회를 볼 그 순간조차 잘 스스로 없애버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네가 그 생각했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 다 했어. 아니면 네가 그거를 남들이 안 하고 있으면은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해 봐라. 음, 이유가 있다. 네가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떤 아이디어든지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저도 뭐 블로그 강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강의를 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은 돼요라는 방법론은 다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블로그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긴 했지만 그 방법을 알려드려도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쪽에서도 이 사업이라는 거, 스타트업은 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생각만 많이 한다고 풀리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더 자주 보이면 보일수록 이 선택에 실수를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성공을 하면은 그 자신의 그 경지를 이제 점프업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뭐 이거는 뭐 사업적인 얘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단 이제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방금 또 이제 그 실행에 있어서는 왜 예전에 뭐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하신 중식 셰프인 이영복 셰프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완전히 그냥 다 비법을 공개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촬영을 하시던 PD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까지 다 공개하시면 이거 뭐 남들이 다 따라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도 따라할 사람만 따라하지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다고. 아, 예, 그 그래서 주제 좋은데요? 그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바뀌었던 게 그냥 한번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저 스스로는 그 실행력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좌우명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굉장히 장사 잘 되는 맛집에를 갔어요. 흔히들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먹다가 이게 진짜 맛있는 건가? 왜 이 정도 자리에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맛만 내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먹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맛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명 중에 다시 또 뭐 한 0.1명 정도가 진짜 그런 목 좋은 가게를 발, 발품을 팔면서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고요. 거기에 다시 또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누구나 머릿속에는 뭐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규모, 뭐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나도 이 정도 맛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실행에 옮겨서 성공에 이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실행에 옮기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래 뭐가 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연복 셰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모든 노하우를 다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이 성공했을 때, 만약에 진짜 내 자신이 성공해서 엄청난 뭐 부를 축적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했을 때, 글쎄요. 그 기준이 뭔데요? 내가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라는 그 기준이 얼마예요? 하긴 뭐 그런 건 없겠죠. 근데 근데 이연복 셰프는 그 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성공해 한 다음에 알려줘야지. 이러면 성공의 기준이 죽을 때까지 다르죠. 내 기준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죠. 근데 그 이연복 셰프의 말에 좀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이제 부자인 분이 그분이 이제 노하우를 뭐 알려주면 그런 거를 1대1로 그분한테 배웠다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로 정말 중요한 거는 감춰둬야 된다. 진짜 음. 부자들은 정말 좋은 노하우는 감춰두고 나머지 곁다리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짜 부자의 어떤 뭐 원리다라고 하는데,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원복 셰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인 인성이 안 돼서 그걸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깨달은 거는 블로그 때였거든요. 블로그를 할 때, 그 웹 입점형의 시대였죠.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주고, 또 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계속 기브인 거예요. 계속 음. 줘야만 이 블로그로는 성공할 수 있다. 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현복 셰프, 그러니까 그의 말도 블로그나 이런 뭐 SNS를 통해서 우리의 노하우를 다 까발려도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리고 따라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내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음. 계속 나는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음. 라는 의견도 있고요. 실은 그런 페이스 팔로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그거 할래 라고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시행착오를 막 겪어. 그러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라는 거는 처음에는 초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런 전문가의 위치가 된 건데, 근데 누군가는 또 그 길을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제 뭐 내가 보기에 나이도 많고 이제 저 사람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한대요. 음. 하면 또 돼.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 뭔가 이제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어쨌든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한테 플러스가 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천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워서 이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챗GPT에 대해서 뭐 AI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었고. 네네. 그래서 SNS에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실은 이거를 다 까발리기가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챗GPT는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나 어차피 그게 내 메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AI 그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노션에다가 다 정리해 놓은 걸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음.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더 얻는 게 많아지신 거죠. 그쵸. 제가 뭐 챗GPT, AI 이런 거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쪽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그쪽으로 포지셔닝이 되더라고요. 점점. 음. 저도 진짜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뭐 조금 조금씩 베풀 때 진짜 뭐 그런 거를 노하우를 정보를 공개하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베풀 때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물론 이제 내 스스로가 어떤 분야에서 이제 딱 일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할 때 전문가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남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할 때 그런 되게 방금 말씀하신 시행착오에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건데 그런 노하우를 공개함에 따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그런 노하우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시행을 전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게 되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 저런 걸 해본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저 분야의 전문가가 인 게 맞는 거구나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공개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저 사람 전문가 맞네. 어, 전문가 맞구나. 저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오히려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내가 가진 거 탈탈 털어서 음, 음, 모든 거를 줬을 때 그때 파급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근데 맞아요. 우리가 뭐 심사임당이나 자청 이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다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사위원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위탁 판매로 해서 이게 수익을 벌 수 있는가? 실은 그거 다 많이 아면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얘기들을 총합한 것뿐인데, 근데 그걸로 실제로 돈을 그렇게 따라했더니 돈을 벌었었고, 그거를 아낌없이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다 무료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한 거고, 자청님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냥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처음에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연애 심리 상담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성공했는지 뭐 책을 어떤 걸 읽었는지 이런 거를 그냥 다 오픈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팬이 생기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적당히 오픈하면 사람들도 적당히구나라는 걸 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알짜배기는 안 가르쳐 주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한테 이제 두려움 점은 그거죠. 내가 진짜 엑기스를 딱 알려주면, 내가 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음, 그거죠. 내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비법 소스, 이거를 딱 공개해버려요. 그래서,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핵심 특허 기술, 이거를 그냥 다 오픈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고민은 되겠죠. 네. 하지만 이미 뭐 그런 비법 소스라든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또한 이제 뭐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이미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야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 노하우도 사실상 깠을 때 되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누가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예, 저는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런 거를 공개해야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음, 자청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음, 유명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유명해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음, 사람들이 이제 자청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때, 아니 뭐 자기가 사업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유명해져서 돈 번 거 아니야?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업해서 돈 번 게 아니라 부동산 아니, 책 팔아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심사위원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사위원단도 유튜브로 돈 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비판, 항상 비판을 할 때. 근데 애초에 그거를 유명하지 않았을 때 깠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른 노하우들이랑 좀 다른데? 음. 이거 찐인데? 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명해진 다음에 오픈한다는 건 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유명해진 다음에는 또 오픈을 못 하죠. 아까워서. 더 음. 아까웠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오픈 AI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오픈 AI가 그 AI의 기술을 다 오픈한 거잖아요. 진짜 다 그쵸. 오픈한 거거든요. 다 공짜로 나눠주고 자기들이 뭐 80 하루에 뭐 10억씩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 다 무료로 공개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GPT-4를 내놓고 나서는 크로스드 AI가 됐다. 오픈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리고 거기 기술력이나 자본력으로는 구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AI를 기존에 연구하던 곳들이 있었는데 오픈 AI가 갑툭튀 나와가지고 야, 다 오픈할게. 그래서 모든 노하우를 다 까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LLM도 다 오픈하고 그러고 나서 챗GPT를 내놓은 거죠. 파라미터 숫자도 다 공개하고.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프로젝트 마켓핏이 딱 맞아가지고 빵 터진 그런 케이스잖아요. 오히려 GPT-4 때는 더 이상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따라해. 라고 해서 자꾸 이제 숨기고 하니까는 요즘엔 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뭐, 오픈 AI의 입장은 그,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한번 쭉 뿌린 다음에, 이거를 락인을 걸어가지고, 선도 주자가 프론티어가 된 다음에, 그걸로 거기에서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왜냐면 리눅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오픈 소스인데 계속 몇십 년째 생존해 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결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공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공개한 거를 누군가는 실천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그거를 이제 두려움은 그거잖아요. 내가 공개를 했을 때 이거 누가 따라해서 내 영역을 침범해서 내 파이가 작아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죠? 아니면은 내게 완전 뒤로 물러나고 걔네께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뭐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투자는 하지 않고 대기업에서 그걸 똑같이 뺏겨서 만드는 사례 그런 사례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오롤리데이 그 강의도 드렸지만은 그때도 이거를 그냥 아예 똑같이 저작권을 뺏겨가지고 자기네들이 샵을 차려버린 케이스도 있고 뭐 되게 이제 그런 침해에 대한 그 우리 골목식당에서 봤던 그 덕죽 같은 경우도 그쵸. 방송에 나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상표권을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다시 찾았대요. 찾았다고 음,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 공유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공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해본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SNS 마케팅,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푸는 거는 그걸 풀면은 정말,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 좀 제가 십몇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잘 스스로가 음, 오픈하기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챗GPT 같은 거는 너무나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음, 그 분야에서 뭐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아니고 나는 메인 잡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편법 아닌 편법이 아닐까. 성공의 길을 테스트해보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책도 진짜 많이 읽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작이었는데 부자 아빠가 가난한 아빠를 읽고 부자 아빠가 가난한 아빠 책에서 읽으라고 하는 책은 다 읽었어요. 어, 그리고 그 책에서 읽으라고 하는 책에서 또 추천해준 책들은 또 다 사서 읽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뭐 사람들은 그 책 뭐 얼마 읽었다고 뭐 뻥이라고 하는데 저 진짜 군대에서 한 1000권 읽고 나왔거든요. 음. 아시잖아요. 그죠? 알죠, 저는. 네. 그래서 그때 그 쌓아놨던 그 내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그분이 얘기했던 본받기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성공한 어떤 사람의 롤모델 이런 거를 잡고 계속 따라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겪은 노하우를 어떤 시행착오들을 건너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본받지 않고 그냥 내 마웨이로 갈 거야라고 하면 정말 특출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 한다고 해도 아니면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강의를 한번 누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강의를 듣거나
함으로 인해서 그걸 점프업 할 수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또 문제는 강의만 듣고 실행을 안 하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행을 그러니까 해야 여러 되는.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뭔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성공을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이겨내고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그런 노하우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아예 실행에 안 옮겨버리면 또 그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는 거고, 음. 되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타이밍이라던가 그때 그런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다다닥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확 붐업이 되면서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어느 정도가 다르죠. 성공인 것 같아요? 정도 그래요. 저는 돈으로 봤을 때. 돈으로 봤을 때 월 얼마? 음, 참 애매하네요, 진짜. 이게 사람의 어떠한 욕심과도 뭐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저는 소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만데? 예, 그래도 월에, 월에 그래도 몇 천은 벌어야 되지 몇 않을까. 천, 몇 천? 예. 9천? 아, 정확하게요? 어. 정확하게. 그래요. 진짜 대답하기는 어렵네요. 이거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어서. 뭐, 그러면은, 몇 천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건 9천이잖아. 그쵸. 그렇긴 하죠. 혹시 이종범 대표님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 요즘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월 100 버는 방법, 월 1000 버는 방법, 뭐, 맞아요. 월 500 번, 이거 엄청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그걸 전자책으로 해서 파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볼 건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내므로써 돈을 번다. 이거는 관심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어떤 니즈를 잘 파악을 한 거거든요. 음, 근데 왜 그러면 월 1000 버는 사람들 거를 보지 왜 월 100 버는 사람들 거는 이게 왜 팔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 월 뭐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나는 월 10억 버는 사람들 거를 보면 월 1000 버는 거 100 버는 거 이런 거는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 100 버는 것도 잘 팔리고요. 월 1000 버는 것도 잘 팔리고요. 다 잘 팔려요. 어, 왜냐면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나 자기의 현황에 지금 현실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디를 내가 딱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월 100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월 1000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정동원 대표님처럼 월 9000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월 9000 버는 방법, 이거를 딱 얘기를 하면 정동원 대표님은 그 강의를 수강하겠죠. 내 롤모델가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분야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그 다 돈 벌 그 마켓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 각 분야마다도 다 있는 것 같고 저는 SNS 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좀 심화 과정을 가르쳐주지만 거긴 굉장히 적어요. 인원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요 밑에는 그 SNS 블로그 만드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 시장이 있거든요. 음, 요 시장도 만만치 않아요. 이 시장도 금액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뭐 사기를 치지 진짜 돈을 내가 못 버는데 번다라고 하는 그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거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성공의 기준 이거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세웠어요. 군대에 있을 때 세웠는데 저의 성공의 기준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알겠어요. 순간. 음, 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어, 제 꿈이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목표는 제 인생의 목표는 그거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음, 근데 이 의식주, 먹고, 자고, 하고, 입고, 요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거잖아요. 그 이상은 욕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의식주의 최소 조건, 이것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잘 벌고 있고 아, 음, 성공했구나 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 학교를 세우는 거를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죽더라도 음, 이제 그 목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쵸. 목표를 세울 때는 이거를 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싶은 음, 거를 목표로 삼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돈 벌다가 죽기는 싫어요. 저도요. 돈만 네, 예, 마찬가지예요. 돈만 계속 벌다가 막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죽기는 싫거든요. 이왕 뭐 윤회가 없는 이상 한 번 사는 거고 윤회가 된다고 해도 전생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위해서 한 번 살고 싶다, 혹은 죽고 싶다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뭐 성공의 돈으로 따졌어요. 금전적인 거는 저는 의식주까지가 딱 그 사람의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어 계속 내가 뭔가 꿈을 꿀 수 없잖아요. 네, 꿈꾸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빚이 막 뭐 60억이 빚인데 뭐 학교를 지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입에 맞아요. 풀칠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자본의 노예가 돼가는 것 같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렇게 돼가는 것 같고.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의식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예를 들어 시계에 있어서도 네. 기준이 너무 다르면은 정말, 그거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최소한의 의식주. 음, 네. 최소한의 의식주.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제가 사업이 망한다 해도 플랜이 있거든요. 저는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살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가고 싶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데서 살아봤기도 했고. 근데 그런 데는 가면은 뭐 중국의 뭐 상해나 이런 데 비싸지만은 제가 있던 데는 시골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곳은 제가 월급이 그때 한국어 강사할 때 월급이 60만 원이었는데 생활비가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음, 수박이 한 통에 100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정말 신나게 과일도 엄청 많이 사 먹고 했거든요. 네네. 동남아만 가도 100만 원만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물론 음, 잘 사는 동남아도 있지만 못 그쵸. 사는 동남아 가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생활 수준을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주가 집도 지금 서울에서 집 하나 살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쵸. 음. 10억 어떻게 벌어요? 월급이 지금 월급 얼마죠? 요즘에 한 300만 원 하나요? 그쵸? 뭐 한 보통 평균적으로 300만 한 원에 3, 안 3, 쓰고 400 안 정도. 먹고 해가지고 300만 원 다 모았다. 라고 해도 1년이면은 3,600만 그렇죠. 원인 거고 10년이면은 그건 그럼 3억 6천인 거잖아요. 언제 보냐고요, 언제.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골로 내려가면 돼요. 시골로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서 거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강남의 레미안에 살고 싶어. 이게 그럼 이게 내 의식주의 최소 조건이야.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 그건 너무 욕심인 거잖아요. 근데 내 의식주의 기본은 노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차에서 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햄버거 요즘 비싸니까 아니면 뭐 다이어트 닭가슴살도 비싼가요? 아니면 뭐 채소만 먹던가 그렇게 해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 최소한의 조건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거기에 또 원리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돈을 벌어요. 저 SNS 마케팅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였잖아요. 네네. 블로그를 TV 보는 거 좋아해서 TV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를 그렇죠. 네. 하게 되면서 블로거 마케팅을 배우게 되고 지금까지 이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돈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돈은 멀어지는 것 같고 저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어,
다 부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럼 돈에 신경을 안 써야 된대요. 근데 음, 그러게 의식주의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맞아요. 당장에 엄청 먹을 힘들죠. 것도 없는데 빨리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은 돈은 뒤따라오는 거죠. 이게 이론 쪽으로는 참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실행하는 게 쉽지가 실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꼬리를 물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 쭉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저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참 그런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약간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행복의 그 기준이란 게 정말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정말 만족을 느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내가 그 기준을 너무 올려버리면은 내가 뭘 해도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정말. 그죠. 네. 그래서 과연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시간, 딱 순간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 나는 뭘 해도 지금 난 불행한 게 아닐까? 나는 왜 뭘 해도 안 풀리지? 뭘 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추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또 얘기를 또 막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에 바로 이제 몇 가지 좀 나만의 기준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세울 필요는 있겠구나 하는 또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지난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자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게, 어, 그 부자들 중에도 뭐 불행한 사람들도 많죠. 불행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게 성공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버리면 물론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면 계속 말씀하신 대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예. 나는 죽어도 안 되는 거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계속.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염세주의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죠. 음, 그러면 자꾸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이러면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거나 아니면은 열등감에 어떤 이제 총합이 돼버리거나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안빅나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목표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행복에 대한 기준은, 어, 좀, 이렇게, 뭐, 돈으로 잡기보다는 다른 부분들로 잡는 게 훨씬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정동원 대표님이나 저나 아이들이 잘하는 걸 다 봐왔잖아요. 네네. 그런 게 행복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봐온 네,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를 못 봤겠죠.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나 정동 대표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그 과정을 아빠들은 보통 함께 못 하는데 그거를 온전히 같이 해보고 다 싶다. 했죠. 네. 그게 이제 행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행복이라고 봐요. 지금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고 했지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되게 잘 되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정답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행복의 지점을 잡아놓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맛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의식주가 일단 해결되고. 음, 그 말씀에 진짜 저도 동감하는 게 진짜 나만의 그런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 진짜 뭐 예전에 이제 소확행이라고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좀 더 큰 행복으로 좀 또 이제 목표를 잡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어 마찬가지로 애기가 생기고 진짜 애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그 모든 순간을 진짜 함께 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돈으로 어떻게 매길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아이도 그런데요. 아빠가 왜 집에 있지? 집에 없는 사람이 아빠인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은 아빠는 집에 없거든요. 그 아이들은 엄마만 집에 있지.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엄마도 집에 없는 애들도 많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엄마 왜 아빠가 집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로 제가 선택했던 것들이 되게 좀 제 기준에서는 옳았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정말 그런 행복을 정말 나는 느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 진짜 이 사람 마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이게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 갑자기 제가 막 좀, 뭐랄까, 마음속에 이렇게 막 불안감이 생기고 그런 게 진짜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는, 그게 이제 맞벌이 부부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맞벌이 부부가 주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건데 그 의식주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나 집을 사야 돼.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집이 있어야 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계속 기준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랑 계속 떨어져 있고 아이는 실은 혼자 덩그러니 있고 계속 불행해하고 뭐 모든 맞벌이 부부를 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열심히 사시지만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은 저희도 그렇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걸 선택한 게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 기준이 맞기 때문에. 정동원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차라리 취업을 해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하면 취업을 해서 그 돈을 좀 벌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나의 행복의 기준이 뭔가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놓는 게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요새 저희 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자녀도 이제 아기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학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요새 또 막 그런 거에 이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제 초등학생이 시작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겪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또 사전에 또 막 알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겠지만 이제 저희 또 와이프도 굉장히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진짜 저는 좀 놀랐던 단어가 있어요, 요새. 요새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개근거지라는 말을 쓴대요, 그게 개근거지. 뭐야? 저희 개근 거지? 때는, 예, 네. 저희 때는 개근상을 받는다는 건 그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저 유일하게 내가, 받은 게 상 중에 하나가 예, 개근상이다. 아프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을 위해서 학교에 출석을 한 거고, 그런 학업을 온전히 다 이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럼 성실함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그죠, 그죠.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은 정말 성실했구나 라는 거나 뭐 이런 기초가 되게 좀 튼튼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준이라면 지금은 개근상을 받으면 집이 못 살아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서 쟤는 거지다. 쟤는 거지라서 개근상을 받은 거다. 이 신조어가 생겨났다고요. 그지 개근거지라.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를 딱 듣자마자 저는 진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열이 확 받더라고요. 어, 단순히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을 그런 부류로 속하고 그런 부류로 싸잡아 놓고 그렇게 그냥 딱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단어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개근 그죠.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음, 부모의 그런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막 딱 뭐 저도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음, 참 진짜 이런 거 자체가 이런 뭐 우리나라가 뭐 사실상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맞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졌고 정말 뭐 누구나 뭐 옆에 가다 보면 돈 펑펑 쓰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이고 뭐 생활 수준이 그만큼 올라온 거겠죠. 개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들한테까지 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음? 자기들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약간 좀 그런 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근거지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도 그러면은 우리 애가 저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면 저도 어쨌든 뭐 애가 학기 중에 뭐 진짜 뭐 짧게는 4박 5일이라도 해외는 한번 갔다 와야지 뭐 애가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 그런 말이 생긴 거는 진짜 저도 열받는데 음, 근데 이제 행복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음, 그게 내가 정말 그런 말을 안 듣고 남들한테 좀 안 좋은 말 안 듣고 좋은 말만 들으면서 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냥 나는 내 마이웨이로 아이를 키울 거야. 그런 음, 교육 철학이 있으면 실은 휘둘리지 않는 거죠. 해외에 안 갔다 와도 내가 올바로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 듣는다고 해도. 그죠. 근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실은 더 좀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언어 때문에. 그, 저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어라는 것 때문에 정보도 폐쇄적이고, 문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 다르고, 문화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런 생각을, 해외에서는 너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은 나가 살면 되거든요. 나가 어, 살면 되죠. 중국에 중국 법인도 있는데 중국 가 살면 그런 말 안 듣잖아요. 아, 그럼요. 에? 근데 이제 뭐 제가 남들한테 제가 뭐 어떠한 소리를 듣던 그런 거는 뭐 다 상관없어요, 저는. 예. 네. 근데 이제 혹시나 그로 인해서 아이가 받는 상처가 있을까 봐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건데 참 그런 게 이제 부모의 어떠한 그런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런다는 게 진짜 참 안타까운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만큼 제가 이제 못 해주니까 또 이제 이런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보면. 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실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부모의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더 안 좋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음, 그게 그 아이의 어떤 기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난을 내가 못하는 이유로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아이가 더 불행한 거죠. 음, 근데 아이가 이제 불행해지는 경우가 저는 뭐 저도 그쪽에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철학은 부모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부모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거나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이거나 그랬을 때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지.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들어도 뭐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네. 나는 나 나름대로 살 거야. 이런 멘탈이 강해야 돼요,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과잉보도 안 되고. 과잉보 요즘에는 너무 뭐 예전에도 심했지만 요즘에는 더 심해진 것 좀 같은데. 심해져. 네. 예, 부모가 나서가지고 뭐 아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뭐 그러는 경우 저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진짜 또라이 같은 부모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애도 좀 또라이예요. 음, 근데 불쌍하죠, 그냥. 아, 불쌍하다. 알아서 뭐 자기 아이 교육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나는 마이웨이인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그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생존해 나가느냐. 저기 사막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려 놔도 어떻게 너희가 생존해 나갈 거냐. 이거를 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고요. 내 어떤 영향력이 없어도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알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그거를 길러주고 싶어요. 제 아이한테. 그래서 그렇게 좀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걸 보면은 그냥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 음, 아이가 뭘 하든 그냥 믿어주는 음,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돈으로서 얘를 막 밀어주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못 해준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믿어주는 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이 있을 때도 못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음. 자녀를 믿어주는 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는 그게 아이를 올바로 자라게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뭐 저희가 자녀 저희가 얘기하니까 한 시간이 다 네, 네. 버렸네. 저희가 뭐 오늘 성공의 그런 그러게요. 노하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벌써 이제 이상하게 육아까지 와버렸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아무튼 또 저희들이 부모다 보니까 음, 또 이런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성공과 행복, 가정 그렇죠. 이렇게 이어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어, 뭐 아직 그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 어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음, 거기 안에서의 성공, 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 성공을 이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가는 거는 저는 아주 좋은 거다. 음. 아주 좋은 긍정적인 거다. 자청이나 이런 사람들 비난할 그 시간에 롤모델을 정해서 따라해라. 따라해라. 예, 맞아요. 네. 그게 오늘 오늘의 참, 결론이 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좋네요. 진짜. 네네네. 네. 아침마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네. 또 오늘은 이렇게 티키타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찐 팬으로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보신 분은 저희한테 뭔가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끝까지 보셨구나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저희의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의 티키타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